50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이었다. 서울의 하늘은 찢어진 소미불처럼 회색 눈을 토해냈고 도시는 거대한 얼음 상자 속에서 기능을 멈췄다. 강북의 가장 높은 곳, 평창동의 언덕 위, 철옹성처럼 서 있는 티마인디에스 벤처스의 의장. 강태민의 저택은 그 혼돈 속에서 유일하게 고요한 섬이었다.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지는 재난 영화 같은 풍경은 그저 벽난로의 불빛을 더욱 아늑하게 만드는 배경에 불과했다. 그는 10년산 싱글 몰트 위스키가 담긴 잔을 흔들며 런던 지사와 연결된 화상회의 화면을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인터콤에서 날카로운 알림음이 울렸다. 이 시간에, 이 날씨에 방문객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집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어떤 여자가 아이 셋을 데리고 정문 앞에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행색이 남루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겠. 강태민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방해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시끄러워. 알아서 처리해. 그가 손을 내저으며 회의에 다시 집중하려던 순간 집사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의장님 하지만 그 여자가 이걸 꼭 의장님께 전해달라고. 태민은 신경질적으로 인터콤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메인 스크린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다. 화면 속 눈보라가 몰아치는 고화질 카메라 렌즈 너머로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얇은 코트 하나로 새 아이를 품으려 애쓰는 여자. 두 아이는 여자의 다리를 붙잡고 울고 있었고 여자의 품에 안긴 작은 아이는 축 늘어져 미동조차 없었다. 하지만 태민을 얼어붙게 한 것은 그 처참한 광경이 아니었다. 그 여자의 얼굴이었다. 얼어붙어 파랗게 질렸지만 그가 지난 5년간 매일 밤꿈에서 보았던 잊으려 발버둥 쳤던 바로 그 얼굴. 문 열어. 태민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중얼거렸다.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몇 분 뒤 저택의 현관문이 열렸다. 4명의 불청객이 눈보라와 함께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값비싼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위에 더러운 눈과 얼음의 흔적을 남기며 서 있었다. 여자는 아이들을 감싸 안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몸에서 녹아내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바닥에 떨어졌다. 강태민은 2층 난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심장은 얼음 쏜 곳으로 찔린 듯 아팠지만 얼굴은 여전히 가면처럼 차가웠다. 박하진, 5년 만에 불러보는 이름이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원망과 체념이 자리하고 있었다. 오랜만. 이네요. 강태민 씨. 그녀의 목소리는 눈보라에 긁힌 듯 쉬어 있었다. 왜 왔지? 태민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온기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하지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낡고 축축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아이의 체온으로 그나마 젖지 않은 듯했다. 그녀는 봉투를 들고 태민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현관 입구 쪽으로 밀었다. 이걸 보러 왔어요. 봉투가 미끄러져 태민의 발치에 멈췄다. 이걸 보면 당신이 날 모른 척 할 수 없을 테니까. 태민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쓰러지듯 앉아있는 여자와
자신을 두려움에 찬 눈으로 올려다보는 새 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발치에 놓인 젖은 봉투에 멈췄다. 저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는 직감했다. 저 봉투를 여는 순간 자신이 지난 5년간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이 얼음성이, 이 완벽한 통제의 세계가 산산조각 날이라는 것을 그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봉투를 집어들었다. 강태민은 2층 난간 위에 미라처럼 서 있었다. 축축하고 눅눅한 서류 봉투의 감촉이 그의 비싼 캐시미어 스웨터 소매를 통해 불쾌하게 전해졌다. 그는 마치 오물이라도 만진 듯 봉투를 쥔 손가락 끝을 찌푸렸다. 그는 시선을 내려 자신의 완벽한 공간을 침범한 이물질들을 바라보았다. 바닥에 웅크린 여자, 박하진, 그리고 그녀 뒤에 숨어 경의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자신의 집을 훑어보는 작은 아이들. 거대한 벽난로의 불빛이 아이들의 겁에 질린 눈망울에 반사되어 일렁였다. 일어나.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고 메말랐다. 그는 자신의 대리석 바닥이 더러워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일어나서 용건을 말해. 1분 주지. 그 이상은 낭비고. 하진은 일어서려 애썼지만 얼어붙은 다리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비틀거리자 옆에 있던 남자아이 하나가 작은 손으로 필사적으로 엄마의 팔을 붙잡았다. 그 모습에 태미는 참을 수 없는 짜증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하지만 그들 앞에 완전히 내려서지는 않았다. 정확히 5계단 위에서 멈춰 섰다. 그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완벽한 높이. 그는 경멸감이 담긴 시선으로 봉투를 바라보며 마치 쓰레기를 뜯어내듯 거칠게 입구를 찢었다. 협박 편지이거나 돈을 요구하는 청구서일 거라 예상했다. 그의 변호사들이 늘 처리하던 지저분하고 간단한 문제. 하지만 봉투에서 가장 먼저 떨어진 것은 편지가 아니었다. 낡고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 그가 반사적으로 그것을 붙잡아 펼쳤을 때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 5년 전 그가 그토록 잊으려 했던 날의 기록. 작은 병원에 조악한 프린터로 출력된 초음파 사진이었다. 그는 그 흐릿한 흑백 얼룩을 기억했다. 태아 A, 태아 B, 태아 C라고 적힌 3개의 작은 원. 그는 그날 그 답답하고 좁은 진료실에서 느꼈던 아찔한 현기증과 공포를 기억했다. 아니야.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미친 듯이 봉투를 거꾸로 털었다. 종이 뭉치 3개가 더 바닥으로 떨어졌다. 작게 접힌 서류들. 그는 허리를 굽힐 수 없어 발끝으로 그중 하나를 툭 쳤다. 서류가 펼쳐졌다. 그는 그것을 완전히 펴볼 필요도 없었다. 선명하게 인쇄된 제목, 출생증명서,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 박하진, 아버지의 이름 공란. 봉투 안쪽, 눅눅한 종이에 달라붙어 있던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 있었다. 그가 손가락을 넣어 그것을 억지로 떼어냈다. 빛바랜 즉석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5년은 젊은 자신이 있었다. 값싼면 티셔츠를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는 남자. 그리고 그의 어깨에 기대어 수줍지만 행복에 겨운 뺨을 한 여자. 박하진. 그들은 라면 1개를 나눠 먹으며 좁은 옥탑방에서 웃고 있었다. 그가 상속자가 되기 전 그가 필사적으로 지워버린 또 다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강태민의 완벽한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스스로 느껴졌다. 그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와 지금 바닥에서 죽은 듯 앉아 있는 여자를 번갈아 보았다. 같은 사람이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이게 다 무슨. 그는 문장을 완성할 수 없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때 하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쇳소리가 섞인 마른 목소리였다. 기억. 나네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당신이 도망치던 날 내가 당신에게 보여줬던 마지막 사진이에요. 태미는 계단에서 뒷걸음질 쳤다. 부정해야 했다. 거짓말이야. 이건 불가능해. 그는 분명히 돈을 주었다.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 실수를 지우라고 거액을 주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모든 쓰레기를 깨끗이 치웠다고 보고했다. 그는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새 아이를 보았다. 남자아이 중 하나는 자신을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 오만한 눈매,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었다. 그리고 여자아이는 계속해서 기침을 하고 있었다. 넓고 고요한 혼란을 울리는 마르고 얕은 기침 소리. 왜 이제 와서? 태민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 공포에 가까웠다. 5년이나 지나서 왜? 하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 단순한 움직임조차 그녀에게는 고통스러워 보였다. 돈이었으면 진작에 왔겠죠. 이렇게 비참하게는 안 왔어요.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작은 여자아이의 얇은 코트를 여몄다. 아이가 칭얼거렸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이마는 땀으로 축축했다. 유라가 아파요. 하진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텅 빈 눈이 처음으로 태민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원망이 없었다. 오직 무섭도록 투명한 엄마의 절박함만이 남아 있었다. 당신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태민은 그 말에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죽어가.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졌다. 그 단어는 그가 구축한 통제된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저속하고 낯선 단어였다. 그는 자신의 발치에 어지럽게 흩어진 낡은 서류들을 내려다 보았다. 3장의 출생증명서, 3명의 아이, 자신이 지웠다고 믿었던, 지워져야만 했던 과거의 자네들. 거짓말. 그는 거의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돈이 필요해서 온 거겠지. 5년 동안 쥐 죽은 듯 숨어 지내다가 왜 하필 오늘이야. 이 폭설에. 박하진은 대답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지난 5년은 이 호화로운 저택의 주인이 단 하루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의 연속이었다. 그가 문제 해결이라며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 던져준 돈. 그녀는 그 돈을 받았. 임신 중절 수술비와 합의금이라는 명목의 그 돈을. 하지만 그녀는 병원으로 가지 않았다. 그 돈을 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해가 들지 않는 가장 싼 옥탑방을 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병원의 도움도 없이 거의 혼자서 새 아이를 낳았다. 그녀의 몸은 쌍둥이도 아닌 새 쌍둥이의 출산으로 완전히 망가졌지만 단 하루도 쉴 틈이 없었다. 낮에는 허름한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녀의 손은 20살 처녀의 손이 아니라 세제에 절어 뒤틀리고 갈라진 마디 굵은 손이 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아빠라는 단어를 배울 기회조차 없었다. 아이들에게 세상이란 사계절 내내 곰팡이 냄새가 나는 좁은 방과 하루 종일 일터에 나가 있는 엄마의 지치고 젖은 뒷모습이 전부였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의 전부이며 그 남자와는 티끌만큼도 상관이 없다고. 자신의 아이들을 실수라고 불렀던 그 남자에게는 평생 이 아이들의 존재조차 알리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다시는 그 남자에게 돌아가 구걸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아 버렸다. 한 달 전,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작고 약했던 막내 유라가 쓰러졌다. 동네 병원에서는 그저 심한 감기 몸살이라고 했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는 코피를 흘렸고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작은 팔다리에는 검붉은 멍이 들기 시작했다. 불안감에 휩싸여 찾아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내려진 진단은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그녀는 남은 돈, 아니 사실상 빚이었던 모든 것을 털어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유라의 작은 몸은 그 독한 약을 견뎌내지 못했다. 의사는 결국 고개를 저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사무적이었다. 보호자님은 안타깝게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인 소리와 별이도 일란성 쌍둥이지만 불일치 판정이 나왔습니다. 공여자를 찾아야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하진은 무너져 내리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듯 물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트를 뒤적이며 물었다. 혹시 아이 아버지는 연락이 가능합니까? 이런 경우 부모 자식 간의 조직적 합성 항원 일치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유라에게는 아버지가 마지막 희망일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가 지난 5년간 목숨처럼 지켜온 맹세와 자존심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그녀는 강태민이라는 남자를 경멸했지만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남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팔아치워 흥신소를 통해 그가 사는 곳을 알아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것을 끝낼 각오로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이 지옥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유라가. 하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맹세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진 유리 조각 같았다. 급성 백혈병이에요. 골수 이식이 필요해요. 의사가 당신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태민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바닥에 떨어진 출생 증명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강태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백혈병, 골수 이식, 그가 투자 세계에서 다루던 수십억, 수백억짜리 숫자나 복잡한 계약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끔찍하고 질척한 현실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래서 날 애들 아빠로 만들어서 돈을 뜯어내고 이젠 내 골수까지 빼가겠다. 그는 스스로가 지금 얼마나 잔인하고 저열한 말을 내뱉는지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방어기제였다.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부정하기 위한 발악이었다. 하진은 그 모욕적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품에 안겨
가쁘게 숨을 몰아쉬던 유라가 갑자기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축 늘어졌다. 아이의 가쁜 숨소리가 멎었다. 유라야 하진이 얼어붙은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유라야 숨을 쉬어. 엄마 좀 봐. 정신 차려. 유라야 아이의 얼굴이 촛농처럼 하얗게 그리고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다. 고열과 혹한의 저체온증 그리고 치명적인 병세가 한꺼번에 아이의 작은 생명을 덮친 것이다. 엄마 다리에 매달려 있던 두 남자아이. 소리와 별이도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뭐 하는 거야? 태민이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당황해서 소리쳤다. 그는 난간을 붙잡고 외쳤다. 김 집사 119. 아니, 너무 늦어. 차대기시켜 당장 한국대학병원 VVIP 병동으로 연결해. 응급의학과 강 교수. 지금 당장 대기시키라고 해. 지금 당장. 그는 자신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저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증거는 없었다. 저 여자는 완벽한 사기꾼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완벽한 저택 바닥에서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5년 전 사진 속 자신과 소름 끼치도록 닮은 두 아이가 절망적으로 우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5칸의 계단을 한 번에 뛰어내려와 하진의 팔에서 축 늘어진 유라를 거칠게 빼앗아 안았다. 아이는 무섭도록 깃털처럼 가벼웠다. 강태민의 마이바흐는 도로 위의 요새였다. 외부의 소음과 혹한이 완벽하게 차단된 실내는 섭씨 24도의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수천만 원짜리 최고급 가죽 시트 위에는 가난과 질병의 냄새가 축축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젖은 코트에서 나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 아이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역한 약 냄새. 그리고 그가 평생 맡아본 적 없는 스멀거리는 죽음의 냄새. 그는 자신이 5년 전 가장 완벽하게 지웠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을, 그것도 죽어가는 망령을 직접 품에 안고 있다는 현실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앞 좌석에서 운전 중인 김 비서에게 소리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더 빨리. 신호는 전부 무시해. 사고가 나든 딱지가 끊기든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그의 품에 안긴 아이는 사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깃털처럼 가벼웠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작은 몸. 아이가 그의 품 안에서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을 때 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더 꽉 껴안았다. 이 차가움, 이 연약함, 이것이 자신이 부정하려 했던 현실이라는 감각이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킬 것 같았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사기야.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지독한 사기극일 뿐이야. 박하진은 조수석 뒷좌석, 태민의 반대편에 두 아들 소리와 별이를 껴안고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에너지는 이미 지난 5년간의 지옥 같은 노동과 오늘 밤의 기록적인 혹한 속에서 남김없이 소진되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타고 있는 차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 중 하나라는 사실도, 옆에 앉은 아이들이 난생 처음 보는 화려한 도심의 야경에 겁에 질려 있다는 사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태민의 품에 안겨 미동도 없는 작은 딸 유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소리와 별이는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거대하고 이상할 정도로 따뜻하며 조용한 차 안.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다. 그들은 그저 엄마의 얇은 코트 자락을 작은 손으로 꽉 쥐고 자신들의 아빠일지도 모르는 저 무서운 아저씨의 넓은 등과 그 품에 안겨 인형처럼 늘어져 있는 동생 유라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아이들의 맑은 눈에는 순수한 공포가 어려 있었다. 이 모든 끔찍한 일이 마치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만 같았다. 차가 한국대학병원 응급센터 입구에 거칠게 미끄러지듯 섰다. 그가 예약한 VVIP 전용 입구가 아니었다. 태미는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을 박차고 나갔다. 비켜 모두 비켜. 그는 유라를 아는 채 자동문을 밀치고 들어갔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뜨겁고 건조한 공기가 그들을 덮쳤다. 태미는 가장 가까이 서 있던 간호사의 팔을 붙잡고 고함을 질렀다. 강기훈 교수 어딨어? 20층 VVIP 병동 준비하라고 했을 텐데 당장 길을 안내해. 간호사는 재벌 총수의 위압적인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지만 그의 품에 안긴 아이의 상태를 보자마자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환자 상태가 코드 블루소와 응급팀 호출해. 당장 그녀의 다급한 외침과 동시에 응급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흰 가운을 입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달려왔다. 환자 이리 주시죠. 의사는 태민의 말을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그의 품에서 유라를 능숙하게 받아내어 이동식 침대에 눕혔다. 태민은 자신의 명령이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내가 누군지 몰라. 당장 20층으로. 보호자분. 의사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지금 환자는 20층으로 올라가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망합니다. 심각한 쇼크 상태고 호흡이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 마시고 저 밖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쾅. 소생실의 육중한 문이 그의 눈앞에서 닫혔다. 그가 가진 수천억의 재산과 막강한 권력이 저 닫힌 문 앞에서 처음으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순간이었다. 응급실 대기실은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고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혼란스러웠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와 고통의 찬 신음소리, 보호자들의 낮고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박하진과 두 아들은 이 모든 풍경에 압도당했다. 그들은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 가장 구석자리에 마치 죄인처럼 웅크리고 앉았다. 아무도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들은 아무에게도 말을 걸 수 없었다. 그들은 이 깨끗하고 밝은 절망의 공간에 속하지 않은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한태민은 그들과 멀찍이 떨어져 복도에 서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병원장 연결해. 당장.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1분 단위로 보고받아야겠어. 그는 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어떻게든 다시 자신의 소나기에 넣으려 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캐시미어 스웨터에 묻은 아이의 축축하고 역한 흔적이 불쾌하게 그의 감각을 찔러댔다. 얼마나 지났을까? 일시간이 1년처럼 흘러갔다. 마침내 소생실의 문이 열리고 아까의 그 젊은 의사가 걸어 나왔다. 그는 마스크를 벗으며 지친 얼굴로 따로 떨어져 있는 태민과 하진을 번갈아 보았다. 보호자분. 두 분 다 오시죠. 의사는 그들을 구석에 있는 작은 상담실로 이끌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저체온증과 쇼크 상태는 겨우 잡았지만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의사는 차트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다. 하나는 급성 림프모 구성 백혈병, 고위험군입니다. 보호자분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군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일 힘도 없이 그저 의사의 입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문제는 의사가 말을 이었다. 오늘 폭설 속에서 무리하게 이동한 것이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현재 폐혈증 증세를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혈소판 수치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태민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방어적이고 날카로웠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돈이 얼마나 듭니까? 필요한 약이 있으면 말해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당장 공수해 오면 될 거 아닙니까? 의사는 재벌 총수의 오만한 말을 가로막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강태민 의장님,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는 태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화나는 지금 전신에서 내부 출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부 출혈. 태민이 기계적으로 되물었다. 그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애써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박하진 씨, 의사가 하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유라, 화나. 혹시 최근에 코피가 나거나 피를 토한 적이 있습니까? 하진이 그제야 초점 없는 눈동자를 들어 올렸다. 오늘 오는 길에 차 안에서 검붉은 것을 조금 토했어요.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위장 출혈입니다. 혈소판이 없어서 피가 멎질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수혈과 혈소판 집중 투여를 시작하겠지만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의사는 결론을 내렸다.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골수 이식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는 이미 하진의 검사 기록을 확인한 듯 했다. 어머니는 불일치 판정을 받으셨군요. 의사는 이제 한태민을 정면으로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응시했다. 그 눈에는 비난도 호기심도 없었다. 오직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냉정한 의무감뿐이었다. 함께 온 두 아이도 즉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태민은 그 아버지라는 자신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강태민 의장님. 만약 의장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시라면 지금 당장 조직적 합성 항원 검사를 위한 체열을 해야 합니다. 태민은 차가운 상담실 벽으로 뒷걸음질 쳤다. 이것은 사기극이어야만 했다. 하지만 저 의사의 냉정한 눈빛, 저 잔인한 의학적 진단, 그리고 몇 시간 전 자신의 품에서 느껴졌던 아이의 그 끔찍하도록 차가운 무게는 거짓이 아니었다. 그는 완벽하게 코너에 몰렸다. 만약 그가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겨우 쥐어짰다. 만약 내가 아니라고 하면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조금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 당장 전국 골수 은행망을 가동해 공여자를 찾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시간이 없습니다. 화나가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 겁니다. 상담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의사의 마지막 말,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 겁니다라는 선고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박하진의 심장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5년 전 옥탑방에서 아이들을 낳던 그날의 피냄새를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병원의 이 깨끗하고 흰 공간에서 그녀는 또다시 자신의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녀의 세상은 이미 무너졌기에 더 이상 무너질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반면 강태민은 달랐다. 그의 세상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발밑이 꺼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자신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의사의 냉정한 눈빛을 마주했다. 저 눈빛. 저것은 그가 가장 경멸하는 종류의 눈빛이었다. 돈이나 권력으로 통제되지 않는 오직 사실과 의무만을 따르는 완고한 전문가의 눈. 그는 이 상황이 거대한 사기극이어야만 한다고. 그래야만 자신이 이 혼돈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본능적으로 하진의 곁에 그녀의 다리를 붙잡고 서 있는 두 남자아이에게로 향했다. 소리와 별이, 자신과 기묘하게 닮은 저 아이들, 그리고 소생실 너머에 누워있는 자신의 골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또 다른 아이.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여기서 돌아서면 그는 살인자가 된다. 자신의 아이를 죽인 비겁하고 잔인한 살인자. 하지만 만약 검사에 응한다면 그는 인정하는 것이 된다. 지난 5년간 그가 완벽하게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그의 유일한 오점이었던 그 과거를, 그리고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그 끔찍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만약 태민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래가 낀 것처럼 껄끄러웠다. 만약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그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일치하지 않을 확률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의 끈입니다. 보호자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시도조차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인간으로서. 그 말이 태민의 마지막 자존심을 찔렀다. 그는 수천억을 굴리는 마이더스의 손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한 생명을 구할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인간일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모든 계산이 끝났다. 이 거래는 그가 잃을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최악의 거래였다. 하지만 그는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미세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었다. 검사. 진행해. 의사는 즉시 간호사를 불렀다. 태민은 기계적으로 영혼 없는 인형처럼 간호사를 따라 작은 체열실로 들어갔다. 간호사는 그의 두꺼운 캐시미어 스웨터 소매를 걷어 올리며 당황했다. 태민은 자신의 팔뚝에 차가운 알코올 솜이 닿는 것을 느끼며 시선을 돌려 창밖을 보았다. 눈보라는 여전히 세상을 삼킬 듯 몰아치고 있었다. 주사 바늘이 그의 굵은 정맥을 뚫고 들어왔다. 따끔한 고통과 함께 자신의 피가 시험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굴욕적이었다. 다음은 두 아이. 소리와 별이의 차례였다. 하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체열실로 들어왔다. 태민은 방 밖으로 나와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주사 바늘을 보자마자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싫어 아파 집에 갈래 하지는 눈물 한 방울 없이 이미 죽은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아이들을 달랬다. 괜찮아. 괜찮아. 소라, 별아, 잠깐이면 돼. 우리 유라. 유라 살려야지. 응, 그녀의 목소리는 아이들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았다. 아이들의 가느다란 팔에서 피가 뽑혀 나오는 동안 하진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태민 역시 그 모습에서 시선을 돌려버렸다. 이제 지옥 같은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응급실, 대기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절망이 농축된 듯한 그곳. 태민은 결코 그곳의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에 맞게 20층 VVIP 병동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아니, 그럴 수가 없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그곳에 속한 VVIP인지 아니면 이 지저분한 응급실 바닥에 속한 보호자인지 스스로도 구분할 수 없었다. 그는 하진과 아이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 의자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복도 창가에 섰다. 그는 그곳에서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풍경을 보듯 그 세 사람을 관찰했다. 박하진은 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든 것도 깨어 있는 것도 아닌 상태로 허공을 응시했다. 소리와 별이는 낯선 환경과 굶주림, 그리고 극도의 피로에 지쳐 엄마의 얇은 코트 자락을 붙잡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때 소리가 배가 고픈 듯 칭얼거렸다. 엄마. 배고파. 춥고 배고파. 하진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자신의 낡은 가방을 뒤적였다.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비닐 봉지에 담긴 딱딱하게 식은 붕어빵 2개였다. 오늘 저녁 유라가 병원에 실려가기 전 아이들에게 사주었던 마지막 간식이었다. 그녀는 붕어빵 하나를 반으로 쪼개어 2아이에게 나눠주었다. 아이들은 허겁지겁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듯 그것을 베어 물었다. 태미는 그 광경을 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수백억짜리 런던딜을 논하던 자신이 지금 자신의 아이들일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딱딱한 붕어빵 한 조각을 나눠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역겨움을 느꼈다. 그들의 가난이 역겨웠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든 박하진이 역겨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광경을 보며 자신의 심장 어딘가가 불편하게 저려오는 자신 스스로가 가장 역겨웠다. 그는 5년 전 라면 1개를 나눠 먹으며 행복해하던 그 사진을 떠올렸다. 그땐 자신도 저렇게 웃을 수 있었다. 돈과 권력이 생기기 전 모든 것이 단순하고 명쾌했던 시절. 그는 이 복잡하고 더러운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어 미칠 것 같았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20층을 준비시키라고 소리치려던 참이었다.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고 아까의 그 응급의학과 의사가 다시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기다림에 지친 다른 보호자들의 얼굴만큼이나 피로에 절어 있었다. 그는 복도 양끝에 따로 서 있는 태민과 하진을 향해 걸어왔다. 하진은 의사의 얼굴을 보자마 SK 튕기듯 일어섰고 소리와 별이도 잠에서 깨어 엄마 뒤에 숨었다. 의사는 태민과 하진의 중간 지점에 멈춰 섰다. 그의 손에는 데이터가 떠 있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그의 안경 아래 반사되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태미는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우선 DNA 검사 결과가 먼저 나왔습니다. 의사는 태블릿 화면을 태민에게 돌렸다. 강태민 의장님. 의사는 태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조스조. 999%. 여기 있는 솔, 별,
그리고 중환자실의 유라 환아까지. 세 아이 모두 의장님의 친자가 맞습니다. 태민의 세상이 멈췄다. 하지는 그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었다. 그리고 의사가 태블릿 화면을 넘겼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는 이번에는 하진과 태민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표정은 아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읽어내기 어려웠다. 조직적 합성항원. 골수 검사 결과입니다.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유라, 화나와 의장님은 의사의 시선은 한태민의 얼굴에 고정된 채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유라 화나와 의장님은 그는 태블릿 PC의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차갑고 건조한 사실을 선고했다. 조직적 합성항원 검사 결과 불일치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응급실 복도에 혼란스러운 소음이 갑자기 아득하게 멀어졌다. 불일치. 그 세 글자는 태민의 머릿속에서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고 부유했다. 그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안도감이었을까? 자신이 이 끔찍한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더 이상 이들과 피를 섞지 않아도 된다는 비겁한 안도감, 아니면 자신의 몸마저, 자신의 피마저 저 아이를 거부했다는 데서 오는 알 수 없는 패배감이었을까? 그는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999%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이 잔인한 아이러니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거래를 하려 했지만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추스르기도 전에 그의 옆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픽. 소리도 없는 무너짐이었다. 박하진이었다. 그녀는 의사의 그 불일치라는 선고를 듣는 순간 지난 5년간 그녀의 몸을 간신히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실한 가닥이 끊어져 버렸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도 울부짖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한번 바라보더니 전원이 꺼진 인형처럼 그대로 바닥을 향해 쓰러졌다. 엄마, 엄마, 왜 그래? 곁에 서 있던 소리와 별이가 기겁하며 쓰러진 엄마에게 매달렸다. 아이들은 엄마가 왜 갑자기 쓰러졌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이 낯선 병원에서 자신들을 지켜주던 유일한 존재가 사라졌다는 공포에 휩싸여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하진의 상태를 살폈고 응급실은 또 다른 혼란에 빠졌다. 하진은 단순한 탈진과 쇼크 상태였다. 죽은 것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의사는 그 광경을 무덤덤하게 바라보다가 다시 태민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 아주 미세한 새로운 가능성이 실려 있었다. 저희는 아버님의 검사가 급했기에 먼저 보고 드린 것이고 체열한 김에 함께 온 형제들의 검사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태민은 이 상황이 지긋지긋했다. 그래서 첫째, 강솔군은 안타깝게도 불일치입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끊고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고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작은 아이 별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둘째, 강별 군 의사는 태민과 그리고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몸을 일으킨 하진을 번갈아 보았다. 강별 군의 조직적 합성항원이 유라, 화나와
100%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100%. 그 숫자는 태민에게 불일치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하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초점 없는 눈을 들어 의사를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별이가 완벽한 공여자라는 뜻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기적이었다. 의학적으로 수만 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나는 기적. 하지만 그 기적은 그들에게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더 잔인한 형태의 지옥을 선사했다. 의사의 표정이 다시 딱딱하게 굳어졌다. 물론 그가 말을 이었다. 기증자가 만 4세에 유아라는 것은 심각한 윤리적, 의학적 문제를 동반합니다. 골수 채취는 전신 마취하에 진행되며 아이에게 상당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미성년자의 골수 기증은 부모의 동의뿐만 아니라 병원 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아이의 건강을 담보로. 의사의 설명은 더 이상 하진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멍하니 아무것도 모른 채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작은 아들 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누워 죽어가고 있는 작은 딸 유라를 떠올렸다.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다른 아이를 고통 속에 밀어 넣어야 한다.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그녀는 유라의 엄마였지만 동시에 별이의 엄마이기도 했다. 신은 어째서 그녀에게 이런 선택을 강요하는가? 그녀는 차라리 자신이 불일치 판정을 받았던 그 순간의 절망이 지금 이 기적의 순간보다 덜 고통스러웠다고 생각했다. 그때 이 모든 광경을 제3자처럼 지켜보던 강태민이 움직였다. 그는 이 새로운 변수를, 이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를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기증자가 아니었다. 그는 환자의 아버지도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해결해야 하는 책임자이자 이 거대한 수술의 투자자가 되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쓸모를, 자신의 역할을 마침내 찾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차갑고 빠르고 명확한 지시가 흘러나왔다. 김비서, 지금 당장 병원장을 내 방으로 올려보내. 아니, 내가 병원장실로 가지.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소아 골수 이식팀을 알아봐. 서울대든 아산이든 상관없어. 이 시간부로 그 팀 전체를 이 병원으로 인수해. 그는 전화를 끊지 않고 말을 이었다. 20층 VVIP 병동. 지금 당장 전체를 비워. 내일부터 그곳은 소아 무균실이 될 거야. 유라. 그리고 별이 두 아이를 위한 최고의 의료 환경을 구축해. 돈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전해. 그는 전화를 끊고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아 있는 박하진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혼란이 없었다. 오직 거대한 프로젝트를 앞둔 CEO의 냉철함만이 남아 있었다. 박하진 씨, 그가 불렀다. 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그따위 선택 같은 거 할 필요 없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위로보다 더 단단하게 들렸다. 당신은 그저 아이들 옆에 있기만 해. 그는 하진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두 아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소리와 별이
아이들은 여전히 그를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아까처럼 울지 않고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태미는 쭈그리고 앉아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배? 고프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는 아이들의 주머니에 꽂혀 있던 붕어빵의 흔적이 남아있는 비닐봉지를 보았다. 김비서. 그가 복도에 대기 중인 비서에게 말했다. 여기. 따뜻한 우유. 그리고 붕어빵 말고 먹을 만한 것 좀 사와. 그는 몸을 돌려 병원장실이 있는 가장 높은 층으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자신의 방식으로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대학병원 20층 VVIP 병동은 병실이 아니었다. 그곳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방불케 하는 거대한 공간이었다. 박하진과 두 아이는 그곳에 사실상 감금되었다. 곰팡내 나던 옥탑방의 풍경은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푹신한 침대와 버튼 하나로 켜지는 거대한 텔레비전, 그리고 김 비서가 산더미처럼 사다 놓은 장난감들에 둘러싸였다. 따뜻한 수프와 부드러운 빵이 끼니 때마다 배달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비현실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하진은 단 한순간도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이 방은 유라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이곳은 기증자, 강별을 위한 무균실이었다. 태미는 자신의 돈과 권력을 총동원해 이틀 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소아 혈액종양팀을 이곳으로 불러 모았다. 그는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사령관처럼 움직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1%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효율과 속도, 그리고 성공률만이 존재했다. 그는 하진을 찾아와 마치 서류 결제를 받듯 말했다. 경원윤리위원회 소집은 내가 알아서 하지. 당신은 강별 컨디션이나 챙겨.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윤리위원회. 그것은 태민이 돈으로도 즉각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그러나 가장 거대한 장벽이었다. 태민은 병원장실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마치 기업 인수합병을 하듯 말했다. 절차에 드는 시간, 전부 돈으로 사겠습니다. 병원 발전에 필요한 기금, 100억, 지금 당장 입금하죠. 그러니 내일 당장 수술을 승인해 주십시오. 그는 이것이 그가 늘 하던 방식, 가장 확실한 거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백발의 소아과 과장, 김현석 교수는 그의 제안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교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강태민 의장님, 저희는 의사입니다.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는 태민의 불쾌한 표정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의장님은 이 병원 전체를 사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위원회의 양심은 사실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만사세 아동의 신체를, 그것도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침해하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 김 교수는 태민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골수 채취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였다. 기증 아동 역시 전신 마취를 해야 합니다. 엉덩이뼈에 수십 번 굵은 바늘을 찔러 넣어야 합니다. 출혈과 감염, 마취 사고의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의장님은 이것을 거래라고 부르시지만 저희는 이것을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태민은 처음으로 자신의 돈이 막히는 장벽을 만났다. 그는 이성으로 무장한 노의사를 이길 수 없었다. 그 시각,
하진은 VVIP 병실에서 또 다른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 별이는 무서운 속도로 기증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피를 뽑아야 했다. 각종 정밀 검사를 위해 차가운 기계 위에 눕혀졌다. 별이는 처음에는 울며 집에 가고 싶다고 매달렸다. 엄마, 나 주사 안 맞으면 안 돼. 나 이제 안 아파. 유라 보고 싶어. 집에 가자. 하진은 아이를 안아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미안해. 별아, 미안해. 라는 말만 기계적으로 반복할 뿐이었다. 소리는 그 모든 과정에서 완벽하게 소외되었다. 모든 어른의 관심은 아픈 유라와 유라를 살릴 수 있는 별이에게만 쏠려 있었다. 소리는 아무도 없는 거실 구석에서 태민이 사준 비싼 로봇을 망가뜨리며 혼자 중얼거렸다. 유라도 바보. 별이도 바보. 아이는 자신도 아프면 혹은 자신도 유라를 살릴 수 있으면 엄마와 저 무서운 아저씨가 자신을 봐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가난 속에서도 셋이 함께일 때는 행복했던 균형이 이 화려한 감옥 안에서 완벽하게 깨져버렸다. 하진의 죄책감은 별이가 해맑게 웃을 때마다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아이는 이 모든 검사가 유라를 낫게 해준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별이는 간호사가 주사 바늘을 꽂을 때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리고는 하진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나 지금 잘하고 있지? 나 이렇게 주사 맞으면. 유라, 이제 안 아픈 거지 우리. 다 같이 집에 갈 수 있는 거지. 그 순진한 질문이야말로 하진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차라리 별이가 이기적으로 울고불고 매달려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아이는 4살짜리에게는 너무나도 무거운 구원자의 역할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진은 깨달았다. 태미는 돈으로 유라를 살리려 하고 자신은 별이의 희생으로 유라를 살리려 한다. 두 사람 모두 어른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되어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었다. 마침내 병원윤리위원회는 마지막 결정을 위해 하진을 소환했다. 태미는 이미 법적 아버지로서의 동의서에 서명한 후였다. 이제 모든 것은 하진의 입에 달려 있었다. 김현석 교수가 하진의 텅 빈 눈을 바라보며 무겁게 물었다. 박하진 씨, 강태민 의장님의 법적 동의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회는 아이의 주 양육권자인 어머니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교수가 하얀 동의서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박하진 씨는 아들 강별군이 겪게 될 모든 의학적 고통과 위험을 인지하고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어머니로서 진심으로 이 수술에 동의하십니까? 태미는 복도 저편에서 초조하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하진이 당연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서명할 것이라 생각했다. 유라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하지만 하진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펜을 내려다 보았다. 이 펜 하나로 한 아이에게는 생명을, 다른 아이에게는 고통을 선물해야 했다.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라의 엄마였지만 동시에 별이의 엄마이기도 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교수님, 제가 별이를 먼저 만나보고 와도 될까요? 그녀는 서명하지 못했다.
윤리위원회실의 무거운 문이 열리고 박하진이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복도 저편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리던 강태민이 그녀의 빈손을 보고 순식간에 얼굴을 굳혔다. 그의 예상과 달리 그녀는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그냥 나온 것이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불신으로 낮게 깔려 있었다. 뭐 하는 짓이야? 왜 그냥 나와 서명 안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의 망설임을 이해하려는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다. 그에게 이것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다. 유일한 해결책이 눈앞에 있는데 이 비합리적인 여자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 지금 장난에 유라가 죽어가고 있어. 당신도 봤잖아. 저 의사 늙은이들 때문에 망설이는 거야. 내가 다 해결한다고 했잖아. 당신은 그냥 펜으로 이름 석자만 쓰면 되는 거였어.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민을 스쳐 지나 아들 별이가 있는 2001호 병실을 향해 기계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머리씨은 텅 비어 있었다. 태민의 분노 섞인 목소리는 마치 두꺼운 유리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음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그녀의 온 신경은 오직 자신이 지금부터 내려야 할 인간이 감히 내려서는 안 될 그 끔찍한 선택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병실로 향하는 긴 복도를 걸으며 지난 며칠간의 기억을 떠올렸다. 별이의 가느다란 팔에 수시로 꽂히던 주사바늘, 아이가 전신 마취 검사를 위해 차가운 CT 기계 안으로 사라질 때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엄마를 보며 애써 미소 짓던 그 작은 얼굴. 그리고 그 모든 소동 속에서 아무도 자신을 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거실 구석에서 값비싼 로봇의 팔을 부러뜨리며 침묵에 잠겨 있던 또 다른 아들. 소리. 가난했지만 셋이 함께 좁은 옥탑방에서 웅크리고 잠들던 시절. 그때는 적어도 이런 선택을 강요당하지는 않았다. 굶주림은 고통스러웠지만 죄책감을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따뜻하고 화려한 감옥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한 아이를 제단 위에 올려 다른 아이를 구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의사들은 그것을 의학적 고통이라고 불렀다. 태미는 그것을 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은 그저 또 다른 아이의 희생일 뿐이었다.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하진은 병실 안의 광경에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강별은 푹신하고 거대한 침대 위에 앉아 있지 않았다. 아이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무언가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태민이 사준 수십만 원짜리 로봇이나 자동차 장난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옥탑방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낡은 플라스틱 공룡 인형이었다. 그것은 별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었다. 아이는 엄마가 들어온 것도 모른 채 공룡 인형을 가지고 1인극을 하고 있었다. 괜찮아. 내가 구해줄게. 너 안 아프게 해줄게. 아이는 공룡 인형에게, 자신이 엄마에게, 그리고 유라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하고 있었다. 하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가 천천히 다가가자 그제야 별이가 고개를 들었다.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이 병실의 어떤 값비싼 조명보다도 밝았다. 엄마 나 또 피 뽑았어. 나 이제 주사 안 무서워. 아이가 자랑스럽게 자신의 팔뚝에 붙은 작은 반창고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하진의 낯빛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나
이렇게 주사 계속 맞으면 유라 이제 일어나. 유라 일어나면 우리 집에 가는 거지. 나 여기 싫어. 너무 커. 엄마도 소리도 나랑 안 놀아줘. 우리 빨리 옥탑방 가자. 응. 집에 가자. 그 한마디가 하진의 무너진 심장을 관통했다. 아이는 이 모든 고통을 그저 집에 가기 위한 과정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 이 화려한 병실도, 쏟아지는 장난감도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좁고 춥더라도 셋이 함께 있던 그들의 집이었다. 별이는 자신이 지금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엄마를 기쁘게 하고 집에 가기 위해 고통을 참고 있을 뿐이었다. 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별이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지난 5년간,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이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한 고통 속에서 찾은 단 하나의 명료한 해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이 순진하고 용감한 작은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수술대 위에 눕힐 수 없었다. 유라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녀는 울고 있는 별이를 떼어놓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 다시 복도로 걸어 나갔다. 복도 끝. 창가에는 여전히 강태민이 서 있었다. 그는 하진이 울면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녀가 감격에 겨워 혹은 두려움에 겨워 온다고 생각했다. 이제 결정했나 보군. 그가 말했다. 김 비서가 윤리위원회실에 연락해서 안 해요. 하진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서명. 안 해요. 태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그는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당신 미쳤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유라가 죽는다고.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당신 딸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깟 종이 쪼가리 하나에 서명을 못하겠다는 거야. 하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구걸하던 옥탑방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체념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처절하고도 성스러운 분노만이 가득했다. 그건 당신의 유일한 방법이겠죠.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돈으로 의사를 사고 병원을 사고 내 아들의 몸까지 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녀가 태민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것은 태민이 그녀를 만난 이후 그녀가 처음으로 보인 공격이었다. 하지만 난 걔들 엄마예요. 난 당신처럼 내 아들을 효율적인 부품으로 수술대 위에 올릴 수 없어요. 난 내 한 아이의 고통과 다른 아이의 생명을 맞바꾸지 않을 거야. 태미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 딸이 죽어간다고 하지니 절규했다. 별이도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둘 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강태민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다. 그는 박하진의 말을 그 안 한다는 세음절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혹은 이해하고 싶지 않다는 듯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서 아니오라는 대답은 특히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의 아니오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감정적인 자살 행위처럼 보였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그는 하진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그 소나기 힘은 5년 전 그녀가 기억하던 그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인 상처 입은 짐승의 것이었다. 유라가 죽어가. 당신도 들었잖아. 의사들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어. 그런데 당신은 당신 자존심 때문에.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뭐야? 내 돈이 더 필요해서 이러는 거야. 얼마면 돼? 그의 그 마지막 말에 하진의 텅 비어 있던 눈에 무언가 불꽃이 튀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를 쥔 그의 손을 마치 더러운 것을 떼어내듯 거칠게 뿌리쳤다. 그녀는 그 반동으로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돈 그녀가 말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텅 빈 복도를 긁으며 울려 퍼졌다. 당신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녀는 병실에 들어갈 때 들고 갔던 5년 전 그날의 낡은 서류 봉투를 다시 들어 올렸다. 그가 1장에서 2장에서 그토록 혐오하며 바라보던 그 봉투였다. 당신, 유라가 죽어간다고 했지. 당신이 지금 유라를 살리려 한다고. 그녀가 봉투를 그의 가슴팍에 내던졌다. 봉투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5년 전의 증거들이 다시 한번 대리석 바닥 위에 흩어졌다. 당신은 5년 전에 이미 개들을 죽이려고 했어. 그녀의 절규가 복도를 갈랐다. 태미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뒷걸음질 쳤다. 무슨, 당신은 돈만 준 게 아니잖아. 하진이 울부짖었다. 당신은 변호사를 보냈어. 당신은 직접 오지도 않았어. 당신의 그 잘난 변호사가 내 옥탑방에 찾아와서 이 아이들을 실수라고, 의장님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불렀어. 하진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 뭉치 사이에서 봉투 안쪽에 눅눅하게 달라붙어 있던 태민이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마지막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5년 전 그 변호사가 그녀에게 서명을 강요했던 수술 동의서였다. 임신 중절 수술 동의서. 이게 당신이 내게 마지막으로 건넨 선물이었어. 아이들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이 종이 한 장과 그 대가로 받은 돈. 당신에겐 이 아이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일 뿐이야. 그때는 돈으로 지우려 했고 지금은 돈으로 이용하려 할 뿐이지. 태미는 그 종이 쪼가리를, 장애물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하진의 피 맺힌 절규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의 이성이 마비되었다. 그는 이 여자를 어떻게든 설득해야 했다. 아니, 굴복시켜야 했다. 그건 과거야. 지금은 달라. 지금은 애가 죽어가고 있잖아. 당신이 고집 부리는 이 순간에도 그가 다시 그녀에게 손을 뻗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B, 20층 VVIP. 병동 전체에 날카로운 기계음이 울려 퍼졌다. 코드블루. 19층 중환자실. 유라의 병실에서 보낸 긴급 호출이었다. 하진과 태미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잠시 후 김현석 교수가 중환자실의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환자. 지금 쇼크 상태입니다. 폐혈증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당장 보호자. 하진은 그 말을 끝까지 들을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태민을 밀치고 중환자실을 향해 달려갔다. 태민도 본능적으로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중환자실 앞 거대한 유리벽 앞에 멈춰 섰다. 유리 너머 그들의 작은 딸 유라가 침대 위에서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몸에 수많은 튜브와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모니터의 수치들은 붉은색 경고음을 내며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었다. 의료진들이 유라에게 달려들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혈압이 안 잡힙니다. 에피네프린 투여 교수님 동공반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다급한 외침이 유리벽을 뚫고 그들의 귀에 밝혔다. 하진은 유리벽에 이마를 기댄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딸이 그녀의 선택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다. 그의 수천억, 그가 불러 모은 최고의 의료진, 그 모든 것이 저 유리벽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가 유일하게 손에 쥐었던 강별이라는 해결책은 바로 옆에 있는 이 여자의 겁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절망을 느꼈다. 그는 유리벽에 주먹을 내리쳤다. 뭐라도 해 뭐든지 하라고, 내 피라도 뽑아, 내 골수라도 가져가 상관없어, 그냥 살려내. 김현석 교수가 그에게 다가왔다. 노 의사의 눈에는 그 어떤 동정심도 없었다. 불가능합니다. 의장님, 지금은 신의 영역입니다. 교수는 유리벽 너머를 바라보며 이미 환자의 사망 선고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침착하게 말했다. 폐혈성 쇼크가 너무 빠릅니다. 항생제가 듣지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진의 코트 자락을 잡아당기는 작은 손길이 있었다. 언제 따라왔는지. 소리와 별이가 복도 끝에서부터 달려와 그들 곁에 서 있었다. 아이들은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자신들의 동생이 겪는 끔찍한 광경을 겁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별이가 울먹이며 하진의 옷을 잡아당겼다. 엄마. 유라. 왜 저래 유라. 아파 유라. 자는 거야 할아버지처럼. 계속 자는 거야. 계속 자는 거야. 그 순진한 물음이 하진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별이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고집 때문에 유라를 잃고 이제 별이에게도 영원한 상처를 주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유라가 죽는 것, 그것은 현실이었다. 하지만 별이를 수술대에 올리는 것, 그것은 고통스러운 선택이었다. 그녀는 죽음과 고통 사이에서 가장 끔찍한 선택을 해야만 했다. 하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김현석 교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죽은 사람의 것처럼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하세요. 교수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뭐라고요? 수술. 하세요. 하진이 말했다. 그녀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경멸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내 아들, 별이. 데려가세요. 지금 당장. 유라.
살릴 수 있다면 그녀가 무릎을 꿇었다.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태미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굴복에, 그녀의 그 처절한 모성애에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현석 교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유리벽 안에서 유라의 심박수가 멈추기 직전에 경고음을 내는 것을 보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팀, 지금 당장 비상수술 준비해. 김현석 교수의 외침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이들에게 내려진 마지막 명령이었다. 수술팀이 비상벨 소리와 함께 복도를 가로질러 뛰어다녔고 차가운 금속성의 이동식 침대 바퀴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간호사들이 별이가 있는 2001호 병실로 달려갔다. 박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자신의 아들이 간호사들의 손에 이끌려 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별이는 울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엄마의 얼굴만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엄마 나 주사 맞으러 가 유라. 유라 이제 일어나는 거지. 그 순진한 물음이 하진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지만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는 그제야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다. 아이의 그 마지막 미소는 하진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이 되었다. 강태민은 그 광경을, 어미와 아들의 그 잔인한 이별을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 비극의 연출자이자 동시에 가장 무력한 관객임을 깨달았다. 그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지금 그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끔찍한 희생을 목격하고 있었다. 두 개의 수술실에 동시에 붉은 등이 켜졌다. 한쪽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방이었고 다른 한쪽은 살아있는 생명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방이었다. 하진과 태미는 수술실 앞 보호자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았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 가장 멀리 떨어진 복도 양끝에 자리를 잡았다.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1분이 1년처럼 느껴지는 고통스럽고 점성 높은 정막이 그들 사이를 짓눌렀다. 태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5년 전 그가 하진에게 돈 봉투와 낙태 동의서를 건넸던 바로 그 손이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손이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꾸는 손. 하지만 지금 그의 손은 그 어떤 것도 구해내지 못하는 그저 피를 묻히고 죄를 지은 더러운 손에 불과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지독히도 경멸했던 5년 전 자신의 모습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그는 비겁했다. 그는 도망쳤다. 그리고 그 대가가 지금 저 두 개의 수술실 안에서 치러지고 있었다. 하진은 기도하지 않았. 그녀에게는 더 이상 빌 수 있는 신도, 바랄 수 있는 기적도 남아있지 않았.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수술실의 붉은 등만을 응시했다. 그녀는 유라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동시에 별이가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며 가슴이 찢어졌다. 한 아이의 생명과 다른 아이의 고통을 저울질해야 하는 이 지옥에서 그녀는 자신이 이미 엄마로서 실격했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이 모든 고통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때 대기실 구석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잊혀진 아이 소리였다. 소리는 울고 있는 엄마에게도 무섭게 서 있는 아저씨에게도 다가가지 못했다. 아이는 그저 자신과
똑같이 생긴 동생 별이가 사라진 수술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유라는 아프고, 왜 별이는 주사를 맞으러 가야 하고, 왜 엄마는 계속 울기만 하는지. 아이는 조심스럽게 태민에게 다가갔다. 그가 자신의 아빠라는 사실도 모른 채 그저 그곳에 있는 유일한 다른 어른이었기 때문이었다. 소리는 태민의 비싼 바짓가랑이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태민이 놀라 아래를 내려다보자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저씨. 아이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별이도 할아버지처럼 계속 자는 거예요. 별이 다시 안 일어나요. 계속 자는 거냐는 그 물음에 태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이 순진한 질문에 담긴 무게를,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는 무엇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아이의 작은 어깨를 투박하게 감싸 안았다. 6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수술실에 붉은 등이 꺼졌다. 하진과 태민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김현석 교수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다. 그의 수술복은 땀과 피로 얼룩져 있었다. 수술은?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성공. 했습니다. 골수 이식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하지만 교수의 목소리가 다시 낮아졌다. 유라 환아는 이미 쇼크 상태가 깊었습니다. 앞으로 48시간. 이틀이 고비입니다. 아이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하진은 유라가 있는 중환자실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별이가 있는 회복실로 달려갔다. 별이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지만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하진은 아이의 작은 손을 붙잡고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별아. 엄마가 미안해. 태민은 회복실 문 밖에 서서 그 모습을 차마 들어가지도 외면하지도 못한 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는 복도에 홀로 남겨진 소리를 바라보았다. 2달 후 지독했던 겨울이 끝나고 병원 정원에는 기적처럼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하얀 목련이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유라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지만 더 이상 중환자실이 아니었다. 하진은 휠체어에 앉아 하얀 비닐을 쓴 유라에게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고 있었다. 유라는 면역력이 약해 야외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지만 창백한 얼굴에는 분명한 생기가 돌고 있었다. 소리와 별이는 정원 한쪽에서 이제는 서로 장난을 치며 흙을 만지고 있었다. 별이의 엉덩이에는 여전히 통증이 남아 있었지만 아이는 금세 회복했다. 그때 익숙한 차림의 남자가 정원으로 들어섰다. 강태민이었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정장 차림이 아니었다. 평범한 면바지에 스웨터를 입은 그의 모습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위압적이지는 않았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이곳을 찾았다. 그는 그들 가족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하진이 늘 앉아있는 벤치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것이 그가 자신에게 허락한 유일한 아버지의 역할이었다. 그날도 태민은 말없이 벤치에 앉았다. 그는 손에 들고 온 따뜻한 종이봉투를 만지작거렸다. 그가 시선을 돌리자 하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 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멸, 원망이 없었다. 그저 지독한 겨울을 함께 견뎌낸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고 복잡한 유대감과 아직은 어색한 용서만이 남아 있었다. 태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소리와 별이가 그를 보고 잠시 경계했지만 도망치지는 않았다. 태미는 쭈그리고 앉아 아이들 앞에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붕어빵이 가득 들어 있었다. 5년 전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 가난한 음식이었다. 따뜻할 때 먹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투박했다. 소리가 망설이다가 엄마를 한번 쳐다보았다. 하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환호하며 붕어빵을 집어들었다. 태미는 벤치로 돌아와 그들 곁에 앉았다. 50년 만에 폭설은 끝났다. 그리고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겨울이 지나 그들의 시간에도 마침내 첫 번째 봄이 오고 있었다.